10. 반갑게도 엘리자베스는 외숙모의 신속한 답장을 받았다. 편지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관목 숲으로 가서는 그곳 벤치에 앉아 기대를 품었다. 편지의 길이로 보아 외숙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편지입니다. 그레이스 처치 스트리트 9월 6일. 사랑하는 조카에게 지금 막 내 편지를 받았어. 그리고 오전 시간을 다 내서 이 답장을 쓰려고 해. 짤막한 내용으로는 너에게 해줄 말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내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할게. 네가 그 내용을 물어올 줄은 몰랐거든. 하지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네 편에서 그런 질문이 필요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는 걸 알리려는 것뿐이니까. 그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내 결례를 용서해 주렴. 너희 외삼촌도 나만큼 놀라셨어. 외삼촌은 오로지 너가 이 일에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거니까. 하지만 너가 이번 일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겠지. 내가 롱본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너희 외삼촌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어. 바로 다하시 씨가 찾아와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문을 닫아 걸고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얘기가 다 끝난 뒤였어. 그러니 나는 너만큼은 궁금증에 시달리지 않았단다. 그는 리디아와 위컴이 있는 곳을 알아냈으며 두 사람을 만나보기까지 했다는 소식을 가드너 씨에게 전화로 찾아온 것이었어. 그는 위컴은 여러 차례 만났고 리디아는 한 차례 만났다고 했어. 내 추측으로는 우리가 더비시를 떠난 직후 그도 다음날 곧장 출발해 그들을 찾을 작정으로 런던에 온 것 같았어. 다하시 씨는 이번 불상사가 바로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설명했어. 위컴의 비열한 성품을 자신이 직접 폭로했었더라면 양갓집의 어린 아가씨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는 관대하게도 이 모든 일을 다 자신의 잘못된 자존심 탓으로 돌렸어. 예전에는 위컴의 개인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건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고백했어. 위컴의 성품이 저절로 알려질 것 같았대. 그는 자신 때문에 초래된 이번 일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애쓰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했어. 그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다 해도 나는 그게 그의 품위를 깎아내릴 리 없다고 확신한단다. 그는 런던에 도착한 뒤 여러 날이 지나서야 두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대. 하지만 우리와 달리 두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던 게지. 일전에 다하시 양의 가정교사를 맡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영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물론 다하시 씨는 그 부인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 이후 영 부인은 런던의 에드위드 스트레이트에 큰 집을 구해서 하숙을 치며 살았대. 위컴과 무척 친한 사이였나 봐. 다하시 씨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위컴의 행방을 알아보러 곧장 이 부인을 찾아갔대. 하지만 2, 3일 후에야 이 부인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대. 그녀가 위컴과의 신의를 저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 생각에는 뇌물을 주거나 매수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이 부인은 정말로 자기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실제로 위컴이 런던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부인을 찾아갔던 거지. 만약 이 부인이 두 사람을 자기 하숙집에 받아 주었더라면 그들은 그곳에 거처를 정했겠지. 어쨌든 우리의 친절한 다하시 씨는 마침내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거처의 주소를 알아냈어. 그들은 런던의 XX 스트리트에 머물고 있었어. 결국 다하시 씨는 위컴을 만났고 이후 리디아도 만나봐야겠다고 했대.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한 첫 번째 목적은 현재의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이 힘이 닿는 한 도울 테니 가족과 친지들이 그녀를 받아주겠다고 하면 즉시 돌아가라고 설득하려는 것이었대. 하지만 리디아는 그곳에 그냥 있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나 봐. 그 애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다하시 씨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으며 위컴과 헤어지라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대. 언젠가 때가 되면 결혼이 성사되리라 확신했고 그 시기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대. 리디아의 결심이 그랬기 때문에 한시바삐 결혼을 확정 짓는 길밖에 없었는데 다하시 씨는 위컴과 처음 얘기를 나눌 때 이미 그에게는 결코 결혼할 뜻이 없음을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해. 도박 빚 독촉에 시달려 부대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고 리디아의 도피로 인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모든 걸 리디아 자신의 어리석음 탓으로 돌렸대.
장교 보직은 즉시 사임할 작정이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못할 만큼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해. 어디론가 떠나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단다. 물론 먹고 살 방편이 전혀 없다는 건 알았겠지. 다하시 씨는 그에게 왜 리디아와 즉시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대. 베네 씨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도 그에게 무언가 해줄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결혼으로 상황이 다소 호전될 수도 있었을 거라며.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는 위컴이 아직도 다른 지역에 가서 결혼을 통해 좀 더 실속 있게 재산을 챙겨보려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대.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장의 공공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해줄 유혹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나 봐. 두 사람은 이후로도 상의할 문제가 많아서 여러 번 만났대. 물론 위컴은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많은 것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기대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었다네. 두 사람 간의 모든 문제가 정리되자 다하시 씨가 다음으로 취한 조치는 그 결정사항을 내 외삼촌에게 알리는 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날 저녁 무렵 즉시 그레이스 처치 스트리트의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그런데 그날은 가드너 씨를 만날 수 없었어. 조금 물어보니 너희 아버지가 그때까지도 외삼촌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날 런던을 떠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야. 그는 너희 외삼촌과 달리 너희 아버지는 리디아 일을 상의하기에 적절한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내 아버지가 런던을 떠났을 때까지 외삼촌과의 만남을 순순히 미뤘어. 그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가서 신사 한 분이 용무가 있어 방문했다는 것 정도만 그 다음날 전해졌지. 토요일에 그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어. 내 아버지가 떠난 뒤였고 외삼촌은 집에 있었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일들을 상의하게 된 거야. 두 사람은 일요일에 다시 만났고 그날은 나도 그들을 만났어. 모든 일이 다 확정된 건 월요일이야. 그 즉시 롱본으로 속달을 보냈지. 하지만 우리의 방문객은 정말이지 고집이 세더라.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리지. 그런 고집스러움이 결국은 그 사람 성격의 진짜 결함 아닌가 싶다. 다른 자리에서도 다하시 씨는 단점이 많다고 비난받았지. 하지만 이런 고집스러움이야말로 진짜 단점인 것 같아. 그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하려고 들었어. 물론 나는 너희 외삼촌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 그런 인사는 절대로 하지 말고. 이 일을 처리하면서 내 외삼촌과 다하시 씨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대. 당사자인 신사와 숙녀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지. 어쨌든 너희 외삼촌은 결국 다하시 씨에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직접 나서서 조카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 명예만 떠맡도록 강요받았으니 너희 외삼촌의 성미에 얼마나 거슬렸겠니? 그런데 오늘 아침 너가 보낸 편지를 받았으니 너희 외삼촌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을걸. 너희 편지가 요구한 해명으로 외삼촌은 빌려 달고 있던 깃털을 떼어내고 대신 받은 칭찬을 마땅히 가야 하는 자리로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리지, 이 내용은 너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 기껏해야 죄인 정도라면 모를까. 위컴과 리디아를 위해 모든 일이 행해졌는지는 너도 충분히 짐작하겠지. 1000파운드를 웃도는 위컴의 빚을 다 갚아주기로 했단다. 그리고 증여재산 몫에 추가로 1000파운드를 얹어 리디아에게 주고 위컴에게는 장교 임명장도 구입해 주기로 했어. 이 모든 일을 다하시 씨 혼자서 다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그 동기가 앞서 말한 이유 때문이란다. 즉 위컴의 진면목이 잘못 알려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지금처럼 대접받고 주목받게 된 게 다 자기 탓이라는 거지. 자신이 말을 했어야만 했는데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야. 이런 발언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은 담겨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가 말을 안 했던 다른 누구가 안 했건 과연 그런 것에다 이번 일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들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 다하시 씨가 내세운 그럴듯한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마 너희 외삼촌은 다른 믿음 한 가지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번 일에 양보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도 좋단다. 다하시 씨 입장에서는 이번 일에 또 다른 의미의 이해가 얽혀 있었다는 뜻이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그때까지도 펜블리에 머물러 있던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어. 하지만 리디아의 결혼식 날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말끔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지.
자, 이제 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구나? 무척 놀라운 얘기라고 너도 말하겠지. 적어도 이 얘기가 너를 불쾌하게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리디아는 우리 집에 왔고 위컴에게는 언제든 우리 집을 떠나들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었지. 그는 내가 하드퍼드 시어에서 알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 지난 수요일에 제인이 보낸 편지에서 집에 돌아간 리디아의 행동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의 행동과 얼마나 똑같은지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그의 행동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말하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됐으니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너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진 않겠지. 리디아에게 진지한 태도로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 여러 차례 얘기했단다. 그 애가 내 말을 들었다면 그건 어쩌다 운이 좋아서였을 뿐 대개는 귓등으로 흘려버리기 일쑤였다. 어떤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때마다 사랑하는 너희 둘, 엘리자베스와 제인을 떠올렸어. 너희를 위해 꾹 참았지. 다하시 씨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왔어. 그리고 리디아가 말한 대로 결혼식에 참석했고 다음날 그는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다시 런던을 떠날 예정이라고 했어. 이런 얘기는 예전 같으면 입 밖에도 못 꺼냈을 텐데 이 기회를 빌려서 내가 다하시 씨를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말해도 화내지 않겠지? 사랑하는 리지, 그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모든 면에서 더비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더없이 상냥했단다. 그의 분별력과 사고방식 모두 내 마음에 들었어. 부족한 것이라고는 그저 조금 더 생기가 있다면 좋겠다는 것뿐. 하지만 현명한 결혼을 하면 아내 될 사람이 그 점을 가르쳐 주겠지. 그가 제법 능청스럽기도 하더라. 너의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더라니까. 하지만 요즘은 능청 맞은 게 유행인 모양이더라, 리지. 내가 너무 주제넘게 말했다면 부디 용서하렴. 최소한 피에 못 오게 하는 벌은 내리지 말아줘. 그곳 피는 이니셜로 피 적어놨습니다. 그 자기 집이네. 못 오게 하는 벌은 내리지 말아줘. 그곳의 정원과 숲을 구경하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일 거야. 조그맣고 잘생긴 조랑말들이 끄는 사륜 쌍두마차를 타고 그곳 구경을 못하게 된다면 말이야. 자, 이제 편지를 그만 써야겠다. 아이들이 반 시간 전부터 나를 찾고 있어. 이만 줄일게. 안녕. 가드너. 편지의 내용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더 큰지 괴로움이 더 큰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동생의 결혼을 성사시켰는데 다하시 씨가 기여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호하고 불확실한 의혹이 이제는 더 이상의 진실이 없을 만큼 완벽한 진실로 증명된 셈 아닌가. 이 진실은 너무 큰 호의라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았고 동시에 신세를 진다는 부담감 때문에 두렵기도 했다. 그가 일부러 런던까지 그들을 따라가서는 수소문하는 일에 따라붙는 온갖 괴로움과 굴욕을 몸소 감당했다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그가 틀림없이 혐오하고 경멸했을 부인에게 간청해야 했고 늘 그에게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듣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나 그것도 여러 차례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국은 매수까지 해야만 했다니. 그는 모든 일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어린 아가씨를 위해 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한 건 바로 너를 위해서였어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라 이런 희망적인 속삭임을 저지했다. 자신의 청혼을 이미 거절한 여인을 위컨과 인척관계가 되는데 당연히 따오르는 혐오감을 이겨낼 정도로 여전히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으리란 짐작은 아무리 그녀가 허영심을 뿌려본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었다. 종류를 불문하고 자존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런 관계를 맺는 일에 혐오감이 들 것이다. 분명히 그는 많은 일을 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생각해보니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개입하게 된 이유를 밝혔고 특별히 믿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그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건 그름직했다. 그는 너그러웠고 그에게는 그런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단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주된 동기가 바로 자신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어도 아직 남아있는 애정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기 위해 그것이 중대하게 직결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가 애썼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에게 언덕을 입었다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몹시 괴로웠다. 리디아를 되찾고 평판을 지킬 수 있었던 일, 그 모든 일들에게서 그에게 신세를 졌다. 아,
그녀는 자신이 키워온 온갖 무리한 생각들, 그에게 퍼부었던 온갖 불순한 말들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자신은 부끄러웠지만 그는 자랑스러웠다. 그가 명예와 자비를 위해 스스로를 극복해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외숙모가 편지 끝에 붙인 그에 대한 칭찬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결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기쁘게 했다. 외숙모 부부가 다하시 씨와 그녀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음을 알고는 후회가 섞이긴 했지만 살짝 기쁨마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재빨리 다른 길로 사라지려는 순간 뒤 따라온 위컴과 마주치고 말았다. 저형, 홀로 산책을 즐기고 계신데 방해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서며 그가 말했다. 방해하고 말고요. 그녀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하지만 환영 못 받을 방해는 아닌데요. 방해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둘은 항상 좋은 친구였죠. 그리고 지금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밖으로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마차를 타고 메리턴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처형, 처 외삼촌 내부 말씀으로는 펜블리 저택을 직접 보셨다면서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하셨다니 부럽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제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캐슬로 가는 길에 들러서 구경해 볼 텐데요. 한 여장도 만나셨겠네요? 가엾은 레이놀즈 부인, 언제나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는데 그 부인이 처형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을 리 없겠지만요. 아니요, 하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부가 군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잘 지내는 것 같지 않다며 걱정하셨어요.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제부도 알다시피 여러 사실이 잘못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는 침묵을 지켜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말했다. 지난달 다하시를 런던에서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차례 서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죠. 그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까 궁금했어요. 더 버그 양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겠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한 해 중 명함때 그를 런던으로 이끈 일이라면 매우 특별한 용무일 테니까요. 그럴 겁니다. 램튼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를 만나셨나요? 가드너 외삼촌 내어부께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만났습니다.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여동생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대단히요. 사실 저도 다하시 양이 최근 한두 해 사이에 특별하다 싶을 만큼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 않았는데 다하시 양이 마음에 들었다니 기쁘네요. 그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 되리라 장담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극복한 것 같으니까요. 킴프튼 마을은 가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곳을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것이 제가 마땅히 맡았어야 할 교구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목사관은 또 얼마나 멋있고요. 모든 면에서 저와 잘 어울렸을 곳이지요. 설교를 좋아하셨을까요?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일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을 거고 필요한 노력도 이내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후회해서는 안 되지만 확실히 제게 잘 맞았을 거예요. 그토록 평안한 은거 생활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든 개념과 잘 맞아떨어졌을 텐데 하지만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켄트에 머무실 때 혹시 다하시가 상황 설명을 하던가요? 그분 못지않게 믿을 만한 소식통역에서 들었습니다. 그 성직록 자리가 조건부로 후견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었다고요. 들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죠. 처음부터 처형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했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제부가 한때는 설교가 지금과 달리 구미에 맞지 않았고 실제로 그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일이 그 뜻에 따라 타협됐다는 이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다 기억하시다니 전혀 근거가 없는 기억은 아니네요. 우리가 처음 이 일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점에 대해 했던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위컴을 떼어내리고 그녀가 걸음을 재촉했던 까닭이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그의 화를 돋우고 싶지 않아 명랑한 미소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자, 위컴 씨,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처형과 제부 사이잖아요.
그러니 지난 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기로 해요. 앞으로는 늘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자 그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살가운 태도로 그 손에 입을 맞췄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11. 위컴 씨는 엘리자베스와의 대화가 대단히 만족스러웠는지 그 뒤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괴로워하지 않았고 처형 엘리자베스를 자극하지도 않았다. 그녀도 그의 입을 막을 만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걸 알고 기뻤다. 그와 리디아가 떠나기로 한 날이 이내 다가왔다. 벤의 부인도 작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뉴캐슬을 방문하자는 부인의 계획을 벤의 씨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그 작별은 적어도 12달은 계속될 것 같았다. 아, 내 어여쁜 리디아, 그녀가 탄식했다. 이제 언제 다시 만나겠니? 글쎄요, 엄마, 저도 모르죠. 아마 2, 3년은 못 만날 듯 싶네요. 편지 자주 써야 한다. 되도록 자주 보낼게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가 편지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언니들이 제게 보내야죠. 별로 할 일들도 없을 텐데. 위컴 씨의 작별 인사는 아내보다 더 살가웠다. 그는 미소를 머금으며 멋진 태도로 꽤나 그럴듯한 인사말을 참 많이도 건넸다. 늘 봐왔지만 역시 우리 사위는 아주 멋쟁이라니까. 리디아 부부가 떠나자마자 베네 씨가 말했다. 억지 웃음도 잘 짓고 능글맞고 우리 식구를 다 꾀려 드는구나. 그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이보다 더 값진 사위를 얻은 장인이 있다면 윌리엄 루커스 경이든 누구든 나와보라고 해라. 딸이 떠난 일로 베네 부인은 여러 날을 몹시 우울해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일보다 더 나쁜 일도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그녀가 말했다. 가족이 없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 그게 딸을 결혼시켜서 생긴 결과라는 걸 엄마도 이제 아시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직 결혼 안 한 딸이 넷이나 남아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으세요. 그게 아니지. 리디아는 결혼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아니야. 공교롭게도 남편의 부대가 멀리 있어서 떠난 거지. 그 부대가 가까이 있었으면 이렇게 일찍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리디아의 작별 때문에 생겨난 베네 부인의 우울한 심사는 곧바로 회복되었다. 동네에 새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요동치며 다시금 활짝 열렸다. 네드필드의 한 여장에게 주인이 몇 주 동안 사냥을 할 목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올 예정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베네 부인은 흥분해서 난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인을 바라보다가 희죽희죽 웃다가 고개를 젓다가를 반복했다. 잘됐어. 잘됐지 뭐야. 그래. 빅리 씨가 다시 돌아온다 이거지 동생. 이 소식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여동생 필립스 부인이었다. 잘됐어. 너무 잘된 일이야. 물론 신경은 안 써.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니.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말이야. 자기가 좋아서 네드필드에 온다는데 그 사람 자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너도 알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했잖니.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온다니? 믿어도 돼.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 집 니클스 부인이 어젯밤 메리턴에 다녀갔어.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나도 보았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직접 나가서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말이래. 빅리 씨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온다는 거야. 수요일에 올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부족간에 수요일까지 고기를 보내달라고 주문하러 간다더라고. 잡기 좋은 오리도 대여섯 마리 준비한다고 했고. 빅리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딸 베네 양은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동생인 엘리자베스와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렸던 때가 벌써 여러 달 전이었다. 하지만 동생과 단 둘만 있게 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리지, 오늘 이모가 소식을 전할 때 너가 나를 빤히 바라보던 것 알아. 그리고 내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는 점만 알아줘. 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랬을 뿐이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 소식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은 소식일 뿐이야. 다만 한 가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혼자 온다는 점 말이야. 그만큼 덜 봐도 된다는 소리니까. 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해댈 말들은 두렵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더비셔에서 빅리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적 때문에 네더필드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빅리시가 언니에게 여전히 애정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가 친구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허락 없이 과감히 본인의 의지에 따라 돌아오는 것인지 둘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아리송했다. 그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딱한 남자가 합법적으로 새든 자기 집에 모처럼 돌아오는 일인데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다니 나라도 그냥 내버려 두자. 언니가 공언했던 내용이 있고 실제로 언니는 자신의 감정이 그렇다고 믿고 있었지만 빅리 씨가 도착할 날이 다가올수록 언니의 기분이 이 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자베스는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언니의 기분이 평소보다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해 보였다. 12달 전 부모님 사이에 매우 열뜨게 오갔던 화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됐다. 여보, 빅리 씨가 돌아오면 당연히 곧장 인사를 가시겠죠? 베넷 부인이 말했다. 안 가. 절대로 안 가요. 작년에도 당신의 강요 때문에 그 집을 다녀왔잖소? 인사만 가면 그가 틀림없이 우리 딸애들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할 거라고 장담하는 바람에. 하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지. 그러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어. 그의 아내는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 돌아오면 그런 식의 관심 표명이 이웃의 모든 신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런 일이야말로 내가 경멸하는 예절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와 어울리고 싶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야지. 우리 사는 곳도 알잖소. 이웃이 집을 떠났다 돌아왔다 할 때마다 방문하며 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안 할 거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 당신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례를 범하는 일일걸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 정찬에 초대하는 일까지 방해받는 건 아니니까. 결심했어요. 마침 곧 롱 부인과 굴딩 신의 가족을 초대할 참이었어요. 우리 가족까지 합치면 총 13명이 되겠죠? 그러니 식탁에 빅리시 한 사람 더 앉을 자리는 충분하네요. 베넷 부인은 그나마 이 같은 결심을 위안 삼아 남편의 무례를 더 잘 참아낼 수 있었다. 물론 남편의 고집 때문에 자기 가족보다 다른 이웃들이 먼저 빅리 씨를 만난다는 게 너무나 분하기도 했다. 빅리 씨의 도착 날짜가 다가오자 제인이 동생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데 말이야. 철저히 무심하게 그 사람을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참고 들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물론 엄마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엄마 몰라. 엄마의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도 모를 거야. 그 사람이 네더필드를 아주 떠나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 언니한테 무슨 말이든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언니도 느낄 걸. 대개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 꾹 참으라고 설교하며 만족하던데 난 그게 안 되네. 언니가 그런 인내심을 항상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나 봐. 빅리 씨가 도착했다. 베넷 부인은 하인들의 도움을 얻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터라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만 더 길어진 꼴이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이 지나야 할지를 세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하트퍼드시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베넷 부인은 곁방 창문으로 그가 마구간 옆 방목장에 들어서 자기 집 쪽으로 말을 몰고 오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딸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그 광경을 함께 보자고 소리를 질렀다. 제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엘리자베스는 창가로 갔다. 창밖을 내다본 그녀는 그가 다시 씨와 함께 오는 광경을 보고는 얼른 언니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엄마, 빅리 씨 옆에 신사 한 분이 더 계셔. 키티가 말했다. 저분이 누굴까? 글쎄다, 빅리 씨가 아는 분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구나. 어라?
키티가 대답했다. 전에 빅리시 옆에 늘 붙어 다니던 분 같은데 이름이 뭐더라? 그 키 크고 그만한 사람 말이야. 맙소사 다하시시네. 틀림없이 다하시시야. 어쨌거나 빅리시 친구라면 누구든 환영이지. 안 그랬다면 저 사람 모습만 봐도 진저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테지만. 제이는 놀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더비셔에서 다하시시를 만난 일을 거의 모르고 있어서 다하시시의 해명 편지를 받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그를 만나게 된 동생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까 싶어 안쓰러웠다. 사실 둘 다 마음이 불편했다. 자매는 각각 서로를 안쓰럽게 여겼고 스스로도 안쓰럽게 여겼다. 엄마는 줄곧 다하시시가 정말로 싫고 그저 자기는 다하시시에게 빅리시의 친구 자격으로서만 예의를 갖출 거라고 떠벌렸는데 두 사람은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에게는 제인이 눈치채지 못한 불안 요인이 또 있었다. 아직까지 그녀는 언니에게 가드너 부인의 편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다하시시에 대한 자신의 감정 변화 역시 말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 제인에게 다하시시는 그저 동생이 청혼을 거절한 사람, 동생이 그의 미덕을 낮게 평가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언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닌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시는 온 가족이 너무나 큰 은덕을 입은 은인이었다. 제인이 빅리시에게 느끼는 애틋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그 못지않게 자연스럽고 정당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게 불쑥 네드필드와 롱본 집에 나타나 자발적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을 본 그녀의 놀라움은 더비시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 목격하고 느꼈던 놀라움에 버금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핏기가 30초도 안 돼 더욱 붉어진 상태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다하시시의 애정과 소망이 아직도 변함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그녀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먼저 태도부터 살펴봐야겠지. 그녀가 혼자 말을 했다. 그런 다음에 기대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녀는 침착해지려고 애쓰며 의도적으로 바느질 가랑을 들고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결국은 하인이 문으로 다가갈 때 언니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제인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엘리자베스가 예상한 것보다 더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두 신사가 들어오자 언니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다. 그래도 언니는 어지간히 침착하게 실은 기색 없이 적절히 예의 바르게 그리고 불필요할 만큼 공손하게 두 신사를 맞이했다. 엘리자베스는 예의상 필요한 말 외에는 두 사람 중 어느 쪽에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아 열심히 바느질만 했는데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다시 쪽으로 시선을 던져보았다. 여느 때처럼 진지해 보였다. 그녀는 그 모습이 펜블리보다 작년에 하트퍼드 시어에서 본 모습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삼촌 부부 앞에 보인 모습을 엄마 앞에서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 괴롭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추측이었다. 그녀는 마찬가지로 빅리 쪽도 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짧은 순간 그가 기뻐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과도하게 예의를 갖춘 엄마의 인사를 받았다. 엄마의 그런 과공이 그의 친구인 다하시 씨에게는 그저 고개만 까딱하는 차갑고 의례적인 인사와 비교되어 두 딸을 더욱 창피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사랑하는 딸 리디아를 돌이킬 수 없는 치욕으로부터 구해준 은혜를 그에게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잘못 적용된 엄마의 차별 대우를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울 만큼 속이 상하고 괴로웠다. 다하시 씨는 그녀에게 가드너 부부의 안부를 물었다. 당황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지 않았다. 아마 그게 침묵을 지키는 까닭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더비시어에서는 그렇지 않았었다. 그곳에서는 꼭 그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친척들에게 말을 건넸었다. 지금은 몇 분이 흘러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충동적인 호기심에 못 이겨 가끔 시선을 들고 그를 쳐다보면 그저 그녀를 바라보거나 제인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게 아닐 때면 누구도 아닌 그저 바닥만 번번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확실히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더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열망이 덜했다. 그녀는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기대를 달리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생각했다. 대체 여기에 왜 온 걸까? 그녀는 그가 아니면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말을 걸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여동생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다. 빅리 씨, 집을 떠나신 지 무척 오래되셨어요? 벤의 부인이 말했다. 그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닌가 걱정했답니다. 빅리 씨가 성 미카엘 축일에 이곳을 아주 떠난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빅리 씨가 떠나신 뒤 이곳에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우선 루크스 양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죠. 그리고 제 딸들 중 하나도 그랬고요. 사실 빅리 씨도 그 소식은 신문에서 분명히 읽으셨을 겁니다. 타임즈지와 쿠리어에 실렸죠. 하지만 기사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어요. 그저 최근 조지 위컴 씨와 리디아 베넷 양 결혼이라고만 나왔죠. 신부의 아버지 이름이라든가 신부가 사는 곳, 신부가 살게 된 곳, 기타 내용은 한 줄도 없었어요. 제 동생 가드너가 작성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서투르게 처리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랍니다. 기사 읽으셨죠? 빅리가 그렇다고 대답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눈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니 다시 씨의 표정이 어떤지 살필 수 없었다. 딸을 훌륭히 결혼시킨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엄마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빅리 씨, 그와 동시에 딸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니 힘들기도 하답니다. 그 애들은 뉴캐슬로 갔어요.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라네요.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 예정이래요. 사위가 근무할 부대가 그곳에 있었어요. 빅리 씨도 우리 사위가 XX 부대를 떠나 정규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으셨겠죠? 천만 다행이죠. 우리 사위에게 친구가 좀 있었다나 봐요. 물론 더 많은 친구가 있어야 마땅한 인물이지만요. 엘리자베스는 엄마의 말이 다시 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임을 깨닫고 비참해질 만큼 창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엄마의 말 때문에라도 억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녀에게서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녀는 빅리에게 이번에는 이곳에 얼마나 지낼 예정이냐고 물었다. 그는 몇 주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빅리 씨 수렵장의 새들을 다 잡으면 말이에요. 엄마가 다시 말했다. 부디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베네가의 사유지에서 마음껏 사냥하세요. 빅리 씨에게라면 베네 씨도 틀림없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최고로 좋은 자고새도 남겨두실 거고요. 이처럼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관심을 쏟는 엄마의 모습에 엘리자베스의 비참한 심정은 점점 더해갔다. 엄마가 지금 1년 전 가족들을 흥분시켰던 때와 똑같은 장밋빛 희망을 또다시 품고 있는 것이라면 모든 일이 그때처럼 애타는 결말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리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행복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지금 자신이 언니와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전부 보상해주지는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진정 바라는 바는 빅리 씨건 다시 씨건 다시는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함께 있어봐야 지금 같은 비참한 심정을 보상할 즐거움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시는 보지 않기를. 그러나 언니의 아름다운 미모가 다시금 예전 애인의 애정에 뜨겁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목격하자 여러 해에 걸친 행복한 시간으로도 보상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비참한 심정이 당장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빅리 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5분 간격으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듯했다. 그는 제인이 말수는 줄었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착하고 꾸밈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인은 사실 자신이 예전만큼 말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골몰하느라 그랬는지 자신이 언제 침묵을 지키는지 계속 의식하지는 못했다. 신사들이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베넷 부인은 자신이 계획해둔 예절을 잊지 않고 두 사람에게 며칠 내에 정찬을 들러 롱본 집에 오라고 초대했다. 빅리 씨,
초대라면 제게 한번 빚을 지고 있을 텐데요. 그녀가 덧붙였다. 작년 가을 런던으로 떠나실 때 돌아오면 우리 가족과 함께 정찬을 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빅리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잊지 않았답니다. 돌아오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켜져서 무척 실망했었지요. 빅리는 이 말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켰던 것이라며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떠났다. 베넷 부인은 이날 두 사람에게 좀 더 머물며 정찬까지 들고 가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대단히 그럴듯한 식사를 차려냈음에도 두 코스 이하의 요리를 대접한다는 건 자신이 절박하게 점 찍어둔 신사와 연 소득이 10,000파운드에 달하는 신사의 입맛과 자존심에 어울리지 않는 일 같아 그 생각을 접었다.